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센트럴 서울안과에서 녹내장 진료를 맡고 있는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주최하는 서울안과 증례토의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교에서 하는 강의는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TSCPC Revisited, Slow Burn vs Micropulse Mode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TSCPC는 Transscleral Cyclic Photocoagulation의 약자죠.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길래 다시 돌아왔다는 표현을 제가 썼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에 대한 Financial Disclosure입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Financial Interest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녹내장은 다인자성 질환이고 그 발생과 관련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압이나 안혈류, 유전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기반의 의학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은 녹내장의 여러 치료 방법들 중에서 안압 하강만이 유일하게 녹내장의 진행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환자에게 적절한 목표 안압을 얻기 위한 프로토콜은 의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병원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입니다. 녹내장 점안약 하나로 시작해서 안 되면 뭐 두 개나 세 개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뭐 SLT나 혹은 섬유주 절제술 혹은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수술을 시행하는 거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안약을 사용하는 그런 순서로 돌아가서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막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 재수술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TSCPC를 시행해 왔었습니다. 자, 사실 TSCPC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9년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아티클인데요. 이때에는 아르곤 레이저를 사용해서 토끼 눈에서 TSCPC 이후에 모양체의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TSCPC는 1990년 조알 슈만 등이 처음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실린 사진들입니다. 모양체 돌기를 후면에서 관찰한 사진들인데요. 0.9줄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 직후에는 좌측 사진에서처럼 화상으로 인한 에데마가 관찰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측 사진에서처럼 모양체 돌기에 위축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두 사진은 에너지의 양을 다르게 했을 때의 조직학적 변화의 차이입니다. 좌측의 경우에는 0.9줄을 가했을 때이고 우측은 그 두 배인 1.8줄의 에너지를 가했을 때입니다. 에너지가 높을수록 모양체 돌기의 손상이 좀 더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오드 레이저 TSCPC는 현재 이리덱스사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레이저 파장은 810 나노미터입니다. 페리불바 혹은 레트로불바로 마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 G 프로브라는 것에 이제 연결을 해서 레이저가 연속적으로 조사되는 방식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 G 프로브라는 것은 각막 윤부에서 1.2mm 떨어진 부분에서 모양체 수직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다이오드 레이저를 공막을 관통한 이후에 모양체 돌기에 도달하도록 조사하게 됩니다. 이 레이저 파워나 조사 시간 횟수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은 레이저 파워를 뭐 2000mm 전후에서 조정을 하고요. 시간은 2초로 조정을 하죠. 그리고 토탈 조사 횟수는 20회 정도인데 그 중에서 모양체가 파괴되는 소리인 팝 사운드가 전체 횟수의 절반 정도인 10회 정도 들리도록 레이저 파워를 조절해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과거의 전형적인 방법이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TSCPC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안압은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녹내장 수술이 실패한 경우에 결막이 좋지 않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있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심한 수루 통증이라든지 심한 포도막염 혹은 그 저안압과 관련한 망막 합병증,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안구 위축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과 선생님들 그리고 녹내장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방법 자체를 정말 비주얼 포텐셜이 없는 엔드 스테이지 글라코마가 아니라면 시행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추세이고 그럴 만한 레셔널레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TSCPC를 시작한 것이 한 2005년 정도 되었어요. 17년째 됐는데 꽤 많은 케이스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심각한 포도막염이라든지 다이시스 벌바까지 오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에너지를 좀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효율성은 아나파강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수술의 안정성은 높이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 즉 믹스의 바람이 불고 있죠. 그 믹스의 등장과 함께 그 녹내장 치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TSCPC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TS 컨벤셔널 모드의 CPC는 여전히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수정해서 조직의 손상을 덜하도록 만든 방법들이 개발되었고요. 첫 번째는 그 슬로우 번 혹은 슬로우 코아듈레이션 모드의 TSCPC고 두 번째는 좀 기전이 다른 마이크로펄스 트랜스스클레라 레이저 테라피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슬로우 번 방식의 TSCPC는 2018년도에 뭐 지금부터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저널에 실린 것이 첫 보고인 것 같고요. 기존 방식은 파워가 높고 레이저 조사 시간이 짧은 편이었었는데 슬로우 번 방식은 파워는 낮추고 레이저 조사 시간은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존 방식에서는 파워를 1750에서 12000mW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높게 세팅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사 시간은 2초로 고정을 했었습니다. 스팟 넘버는 20번, 그중에 절반이 모양체가 파괴되는 팝 하는 사운드가 들리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죠. 그런데 슬로우 번 방식의 TSCPC는 파워를 반 정도로 낮춥니다. 900에서 뭐 많이 쓰면 한 1250 정도까지 쓰고 대신 조사 시간을 4초 정도로 늘려서 어, 모양체의 광응고가 좀 천천히 약간 저열 낮은 에너지로 천천히 응고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팟 사이즈는 20번 정도를 쓰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팝 사운드가 나지 않도록 혹시 처음에 세팅을 조금 높게 하더라도 팝 사운드가 나면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그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CPC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림부스의 경계를 잘 잡는 것입니다. 림부스의 경계를 잘 잡고 그리고 또 디지털 마커로 0도와 90도 축을 저희가 표시를 해서 이쪽은 저기 롱실리아리 아터리 그리고 너브가 주행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레이저 프로브를 수직으로 대고 4초 동안 조사를 합니다. 20번을 전체에다가 다 하니까 한 쿼드런트당 한 5번 정도를 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레이저를 조사를 하는데 레이저 프로브가 반드시 수직으로 모양체 쪽을 향하도록 해야지 너무 아이리스 루트 쪽을 향하게 되면 수술 후 지속적인 산동이 유지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그 비주얼 심텀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시술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슬로우 번 방식의 CPC에 대해서 임상 논문들이 최근에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베스컨 팔머 안과병원의 리차드 리 그룹에서 많이 냈는데요. 기존 방식과 슬로우 번 방식의 임상적 유용성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슬로우 번 방식이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아나파강의 정도의 효율성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염증 지속 정도가 덜하고 회복이 빠른 안정성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기존 방식의 TSCPC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슬로우 번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실 임상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컨벤셔널 방식의 TSCPC를 사용했을 때 파워를 2000 밀리와트로 맞추는 경우죠. 거기에 비해서 환자들이 느끼는 수술 후 불편감이 훨씬 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루에 뭐 심한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뭐 마큘라 이데마가 온다든지 그 비트러스 오페스티가 생겨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빈도는 매우 크게 감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팝 사운드가 모양체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파괴될 때 나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기존 방식에서는 그 코아듈레이션으로 인한 네크로시스가 굉장히 이제 좌측 사진입니다. 광범위하게 네크로시스 부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슬로우 번 방식에서는 조직의 네크로시스 자체는 훨씬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기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마이크로퍼스 모드의 레이저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공식 명칭은
마이크로펄스 트랜스스클레랄 레이저 테라피입니다. 기존에는 사이클로포토 코아듈레이션이라고 했었죠. 단어가 조금 달라졌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펄스 레이저에서 사용하는 프로브는 기존 프로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2세대 프로브의 모양입니다. 2세대 프로브는 토끼 귀 모양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각막 윤부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토끼의 턱 부분이 리드 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MP3 프로브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잘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은 1세대 프로브와 그다음에 2세대 프로브로 한 차례 개선이 있었습니다. 원래 나왔던 1세대 프로브는 끝이 이렇게 좀 둥글게 생겼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손을 기울이면은 그 레이저가 눈의 앞부분으로 조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리스 루트에 이제 레이저 영향을 미쳐가지고 동공 반응에 장애가 온다든지 지속적인 산동 상태가 유지가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는 빈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프로브 끝에 그 벌브라고 하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술할 때 압통이 좀 다소 있었고 결막하 출혈도 많이 만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대부분의 병원에서 아마 바꿔서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한 2세대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 컨케이브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브가 돌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술할 때 결막하 출혈이 생기는 빈도가 좀 많이 적어졌고요. 또한 그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눈에서도 조금 더 원활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 레이저 프로브 자체가 그 앞쪽으로 좀 틸팅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곡률을 좀 조정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술 후 생기는 홍채 기능의 장애 같은 부작용도 조금 낮아진 것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로퍼스 레이저 트랜스 레이저 테라피를 할 때 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취 방법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저 강도가 좀 레이저 에너지가 낮아졌지만 환자들이 토피칼로 하기에는 통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트로불바 마취 혹은 페리불바 마취를 하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그 팁에 벌브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진 대신에 접촉이 좀 그 잘 안 되면 레이저 에너지의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스콜라스틱을 사용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한 6시간 정도 지나면은 패치를 떼시고 그리고 기존에 녹내장 약도 당일 저녁에도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트랜스 CPC나 그 마이크로퍼스 레이저 같은 경우는 바로 밖으로 아웃플로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젠이나 섬유절제술 같은 경우는 당일부터 바로 안압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 커넥티브 티슈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안압이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을 당일날 사용하지 않으면 포스터 원데이 때 볼 때 안압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날 수술한 당일에도 떼시고 기존에 있던 녹내장약 그대로 쓰시고 그 이외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환자분한테도 이제 그 패치를 떼고 났을 때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레트로바 마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일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떼고 났더니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또 눈이 어디 사시처럼 한쪽 구석으로 박혀 있어서 병원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당일은 안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한번 하는 것을 볼게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제가 그 디지털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180도 축을 0도 180도 축을 반드시 표시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콜라스틱을 이렇게 얹고요. 그다음에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 토탈 시간은 쿼드런트당 대략 한 10초 정도. 네. 반복해서 그 헤미 쿼드런트로 치면은 20초가 되겠죠. 20초 정도에 걸쳐서 레이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헤미 쿼드런트를 한 번에 쭉 돌리는 방식도 있지만 좀 눈을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불편감이 있어서 저는 보통은 한 쿼드런트를 반복해서 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반대편 쿼드런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얼만큼 진행을 하느냐 하면은 레이저 파워는 기본적으로 제너레이션 2, 2세대 프로브가 나오면서부터 파워는 2500mW에 맞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토탈 듀레이션은 전체 160초. 그러니까 헤미스피어당 80초입니다. 80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프로브를 움직이는 속도인데요. 프로브를 움직이는 속도가 이 헤미스피어당 20초, 그러니까 쿼드런트를 움직이는데 10초 정도를 소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이크로 펄스 모드로 CPC를 시행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동영상입니다. 이것은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카데바를 대상으로 실험한 것인데요. 밑에 프로브가 있고 공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쏘는데 아주 자세히 보시면은 에, 레이저를 수축할 때 모양체가 수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CPC, 연속 조사 방식의 CPC라고 하면은 모양체의 상피세포에 광음고가 일어나고 팝 사운드가 일어나면서 모양체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방수의 생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런 것에 비해서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트랜스 레이저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조금 틀립니다. 해부학적으로 나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에 수루 조직을 히스톨로지 관찰해서 보면은 수프라 코로이달 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모양체의 상피세포층은 인택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 세컨드리한 유베오스클레라 아웃플로우를 만드는 그런 기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술 전과 수루 사진을 다시 조직학적 UBM으로 관찰한 경우에도 술 전에는 특별한 트랙이 관찰되고 있지 않지만은 술 후에는 수프라코로이달 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회사에서 그럼 레이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레이저를 어떤 파라미터를 써서 어떤 테크닉으로 할 것인가인데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혼선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 그 1세대 프로브의 경우에서는 2000mW를 권장했는데 2세대 프로브의 경우에는 2500mW로 권장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세팅의 기본적인 제한은 31.3초의 듀티 사이클로 전체 45초를 권장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프로브를 움직이는 속도는 그 초창기에 나온 자료에서는 헤미필드 이동의 15초를 권장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면서 임상 결과를 볼 때 회사 권장 사항으로 시술을 하게 될 때 수술하고 나서 안압의 재상승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임상 의사들에 의해서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회사 권장 세팅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팅은 CPC의 개발에 초창기부터 관여한 로버트 노에커 교수와 그리고 토마스 그리퍼가 좌장을 맡았고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온라인 디스커션으로 진행되었었고요. 이 강의에서 그 뉴욕의 네이단 레드클리프가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 세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파워를 자 2000, 2250, 2400, 2500으로 이렇게 맞춰서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에서 2400으로 세팅한 군들에 비해서 2500으로 세팅을 했더니 안압하강 효과가 뭐 1개월, 3개월, 1년까지 좀 더 잘 유지가 되었다는 연구를 보고를 했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500mW를 세팅을 했을 때는 안압하강 효과는 57% 정도 떨어졌었는데 2000mW를 맞추고 났더니 한 30%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였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파워는 2와트로 맞춰 놓고 그다음에 시술 시간을 100초부터 180초까지 이제 다르게 시술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180도로 시술한 그룹에서 가장 뛰어난 안압 하강을 보였다고 합니다. 100초나 혹은 160초를 시술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압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180초를 시술한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안정적인 안압하강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윌머 안 연구소의 젤라 안 교수님은 그 토탈 에너지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을 언급했었습니다. 이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레이저의 치료 시간 그리고 파워를 듀티 사이클과 곱해서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 안압하강 효과가 가장 최대화, 극대화되면서도 부작용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는 에너지가 112줄 혹은 뭐 150줄 그 사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150줄 정도의 에너지를 줬을 때 가장 효율성은 높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파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와트 그리고 적용 시간이 240초를 계산하면 150줄 정도가 나오고요. 혹은 파워를 2500밀리와트로 맞춘 경우에는 적용 시간을 한 180초 정도 하면 대략 150줄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의견들,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들,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플루언스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플루언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위핑 스피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쿼드런트 당에서 이제 움직이는 속도에 대한 것인데 플루언스는 파워와 듀티 사이클 그리고 특정 면적을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시간, 즉 드웰 타임을 면적으로 나눈 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프로브를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는 특정 영역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양이 적겠죠. 반대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는 그 양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핑 스피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가 뭐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지만은 최근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때 뭐 에너지 맞추고 전체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위핑 스피드에 대한 것을 잘 체크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초창기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초창기에 이제 그 CPC 그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헤미필드당 10초 그러니까 한 쿼드런트 움직이는데 5초까지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헤미필드당 20초 그러니까 쿼드런트를 움직이는데 10초 정도로 소요되는 것 그리고 10초씩에서 4번을 패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초창기에 나온 논문들 이건 아마 1세대 프로브를 그 제일 위에 있는 두 가지 페이퍼들은 1세대 프로브를 가지고 했었던 자료들인데 2000 혹은 2200으로 해서 토탈 타임도 160초, 240초 이랬었지만은 최근에 나온 그 제너레이션 2의 MP3 프로브를 사용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파워는 2500 밀리와트, 듀티 사이클은 31.3%, 그리고 듀얼 타임은 헤미스피어당 20초, 패스의 숫자는 뭐 4번 혹은 5번, 그리고 토탈 타임은 뭐 160초에서 200초 정도 사이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아나팡의 베이직 프로토콜은 여전히 유효하겠죠.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믹스가 나오면서부터 프로토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SLT도 있을 것이고요, 젠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백내장 있을 때 아이스텐트를 같이 하는 추세도 요새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어떤 트랜스 그 좀 더 인베이시브한 저희 전통적인 수술들, 섬유절제술이나 어,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로 가기 전 단계에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툴로 저희가 사용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선생님들의 컨센서스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증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케이스는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보고서 어느 정도의 레이저 세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43세 남자 환자 POAG 환자고 그 고도근시 환자입니다. 보니펠 린다우 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리체 출혈과 망막 박리로 인해서 4년 전에 타 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 전에 녹내장으로 인해서 섬유절제술을 받았고 여러 차례 블랩 니들링을 받았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안압은 오른쪽은 18, 왼쪽은 32 정도였었고 고속과 알파간과 잘로스테스를 사용한 약물 최대치 사용 중이었었습니다. 환자의
안압이 높은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 시야를 위협하는 시야 손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요. 여러 번의 수술로 위쪽에 여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결막 상태가 매우 유착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과포를 만드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었습니다. 환자는 또한 잘 생각해 볼 것이 유리체 절제술을 받은 고도근시 환자죠. 뭐 아메드 수술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수술 후에 저안압이라든지 다시 맥락막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길 위험이 커 보였었습니다. 시신경은 고환압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신경섬유층 손상이 관찰되고 있고 과거 그 유리체 절제술 했을 때 만들어졌던 스카 같은 것도 베리어 레이저 스카도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이 환자는 마이크로펄스 레이저 치료를 두 차례 시행하였었습니다. 첫 수술과 둘째 수술 사이의 간격은 5개월이었었습니다. 그 치료 당시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프로브를 사용했었고요. 파워는 2000mW, 그다음에 스위핑 벨로시티는 헤미스피어당 10초로 해서 5번 패스를 했었고 토탈 듀레이션은 100초였었습니다. 두 번 다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했고요. 처음 시술을 하고 났을 때 안압이 처음에는 26이었어요. 1주째 12까지 떨어졌습니다. 2주째부터 올라가고 넉 달이 되었더니 18 정도. 환자의 아까 그 시신경이나 필드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안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시술을 하였었고요. 다시 안압이 좀 떨어졌지만은 1년 반 지나면서 스물스물 올라가서 다시 원상 복귀됐습니다. 시야도 약간씩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시술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아낸 것은 어쨌든 환자의 회사에서 그 레코멘드하는 레이저 세팅이 모든 경우에 최적화되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 이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어, 이 케이스에서 유심히 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진행된 단계의 녹내장 레이저 치료에 마이크로퍼스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은 65세의 거짓비늘 녹내장 환자였었습니다. 섬유주 절제술을 양암 모두 받으셨고 오른쪽 눈은 아메드 밸브 삽입술을 타 대학병원에서 받으셨습니다. 치료하시던 교수님께서 환자분을 저희 병원으로 마이크로퍼스 레이저 치료를 위해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환자는 갈수록 시력이 떨어져 간다고 호소하셨고요. 역시 약물은 최대 한도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국내에 아직 뭐 출시도 안 된 그 로프레사도 사용하고 계셨고 경구용 아세타졸까지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눈은 굉장히 충혈이 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시야는 그 시야 검사할 때 불빛 밝기 사이즈 3로는 거의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였었고요. 10-2의 사이즈 5로 측정을 했을 때 양안 모두 굉장히 희미한 시야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정 시력도 오른쪽은 0.3, 왼쪽은 0.2였습니다. 안압은 오른쪽은 14, 왼쪽은 13이었습니다. 결막의 유착이 매우 심한 것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는 아메드 밸브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쪽의 결막을 건드리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초창기 환자였기 때문에 1세대 MP3 프로브로 아까와 동일한 세팅으로 치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환자가 집에 그 아이케어 홈 토너메타를 가지고 계속 안압을 측정하던 환자분이라서 저희가 임상적인 자료를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왼쪽 눈의 안압의 경우에는 14, 15, 11, 17, 14, 예, 한 10일에서 17 정도까지 변동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이크로퍼스 레이저를 하고 나서 2주 정도까지는 안압의 변동폭이 뭐 5에서 10까지 굉장히 그 싱글 디지트 레벨까지도 안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환자 역시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좌측의 안압이 20일까지 올라가서 한 번 더 레이저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파워를 조금 올렸습니다. 2500mW로 파워를 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똑같이 헤미스피어당 10초를 사용했고 토탈 듀레이션을 아까는 100초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160초로 시간을 늘렸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수술 전에는 안압이 한 14에서 25 정도까지 일중 변동이 있었었는데 이후에는 6에서 13까지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역시 이제 저희가 두 차례 시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낮은 파라미터로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파워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2,800에서 3,000mW까지 정도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른쪽 눈 결과를 봤더니
오른쪽 눈도 처음에는 안압이 수술 전에 11에서 20 정도까지로 좀 변동폭도 크고 전체 평균도 높은 편이었었지만은 수술 후에는 직후 첫날에 안압이 18 나온 것 빼고는 전부 다 안압이 7에서 한 12 정도까지 매우 낮은 안압 하강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술하고 나서 2년째 안압의 범위는 양안 모두 한 7에서 16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균 안압은 11 정도로 매우 낮은 로우틴의 안압을 얻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안약도 이제 환자분이 많이 불편했던 약들을 줄여서 현재는 그 코섭과 타플로탄만을 사용하면서도 안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야 검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했던 시야 검사에 비해서 물론 조금 교정 치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증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도 파라미터를 잘 조정한다면은 로우틴이나 싱글 디짓의 안압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필터링 서저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여과포와 관련한 합병증, 저한압과 관련한 합병증을 피해서 진행된 녹내장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례입니다. 제가 녹내장 진료를 좀 오래 보다 보니까 그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한 경우들을 경우에 반대편 눈에 녹내장이 진행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녹내장 수술을 택할 것인지 좀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 증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우하는 이미 NLP인 상태이고 좌하는 1.0입니다. 근데 우하는 이미 안압이 45, 뭐 통제 불가능한 상태고 왼쪽이 안압이 21 정도입니다. 환자는 MTMT를 하고 있었고요. 시야가 큰 문제였었는데 시야가 센터에 조그맣게 안 남아 있고 점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도 느끼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 프레셔를 좀 더 뭐 가능한 한 낮게 잡아야 되겠죠. 근데 환자는 반대편으로 실명을 했단 말이죠. 이럴 때 필터링 서저리를 용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섬유주 절제술이라든지 혹은 뭐 젠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라도 예상치 못한 저한압과 뭐 그로 인한 합병증들, 뭐 맥락막 부종들, 망막 부종들 그런 것들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완전히 환자가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도 역시 그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를 시행했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개선된 프로브를 사용해서 시술을 했고 파워는 2,500mW, 초는 160초. 그렇지만 그 스위핑 빌로시티는 아직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헤미스피어당 10초 쿼드런트 움직이는데 5초를 사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 번 시술을 했었어요. 양쪽 다 시술을 했었는데 양쪽 다 동일하게 안압이 45였던 쪽도 안압이 21이었던 쪽도 약을 뭐 최대한도로 쓰고 있긴 하지만 안압을 15 정도로 조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펄스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었던 제가 느끼었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쪽이 완전히 안 보이는 환자에서 수술을 할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새로 이제 저희가 아까 컨센서스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파라미터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슬로우 번 CPC, TSCPC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치료는 이론적으로는 모양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수프라코로이달 스페이스를 만들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앵글 클로저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데이전이 좀 심한 그 유베이티 글라코마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네오바스큘라 글라코마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효과가 미약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슬로우 번 TSCPC가 훨씬 더 나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38세 남자 환자예요. 앵글 클로저 글라코마입니다. 이 앵글 클로저 글라코마는 왜 왔냐면은 백내장 때문에 왔었습니다. 백내장이 인투메슨트한 화이트 카다락이었었는데 화이트 카다락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안압이 올라가게 됐고 이 경우에
수술을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안압이 조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된 케이스였었습니다. 환자는 안압은 시력은 오른쪽은 1.0, 왼쪽은 0.8이었고요. 안압은 오른쪽은 20, 왼쪽은 40이었었습니다. 약은 심부린자와 타프콤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 카시아2로 찍은 전완부 OCT를 살펴보면은 360도 모두 페리페럴 안티러스나 키에 통해 가지고 앵글이 완전히 클로즈되어 있는 양상을 올라붙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슬로우 번 TSCPC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파워는 1250mW로 놨고요. 듀레이션은 4초, 스팟 개수는 20번을 시행하였었습니다. 안압에 대한 이제 경과를 제가 3달 때까지 관찰을 했었는데 처음에 40이었던 안압이었었죠. 그게 일주일째는 19까지 떨어졌고 2주째는 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14, 18 정도, 현재까지 수술 후 3개월째까지 18 정도로 조정이 잘 되고 있었고 이 환자를 보면서 치료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꼈던 것은 만약에 이 환자에서 컨벤셔널한 TSCPC를 시행을 했었으면 시력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환자분은 실제로 수술 후 일주일째부터도 시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고 굉장히 해피하고 있는 케이스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슬로번 TSCPC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각이 완전히 폐쇄가 이루어진 앵글 클로저 글라코마에서는 단순하게 유베오스클레라 아웃플로우를 증가시키는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보다는 모양체 광고를 통해서 방수의 생성을 줄여주는 TSCPC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컨벤셔널한 CPC로 바로 갈 필요가 없고 좀 슬로우 번 방식의 TSCPC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조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팟의 넘버인데요. 안압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저는 스팟 넘버를 25번 정도까지 올려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재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 만약에 재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이렇게 홀 쿼드런트를 치료를 하지 않고 4분의 3 쿼드런트 정도만 치료를 하고 4분의 1 쿼드런트는 혹시나 올 수 있는 그 실리어리 바디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약은 이렇습니다. 조직 파괴가 적은 새로운 방식의 다이오드 레이저 치료 방식들은 좀 더 다양한 녹내장 타입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최적의 임상 결과를 내기 위한 연구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각기 다른 임상 양상과 치료 전 안압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은 슬로우 번 방식 그리고 슬로우 번 방식의 TSCPC 그리고 마이크로 펄스 레이저 치료 방법은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고 기존의 방법을 개선해서 안전성을 높인 방법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치료하는 녹내장 치료의 패러다임에서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녹내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전 세계 녹내장 의사들 사이에서도 컨센서스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